안녕하세요. 도전깨기TV 역사 편견 깨기 3탄 동의열전 고구려 편을 하고 있는데요. 고구려 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국 사서가 틀리다는 걸 저에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 중국 사서를 보는 해석이 틀리다던가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설명해 주시면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못하면서 무조건 네가 틀렸다니 제가 잘못됐다니 하는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사관을 이야기하시는데 사관이야말로 편견입니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나라가 세다는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냥 중국 사서만 제대로 해석해도 우리는 이미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위대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중국에서 인정하는 거를 인정 안 하고 우리는 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억지 위대함을 만들려는 바로 그 사관 때문에 기본적인 진실된 원래 우리 위대함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9년 봄에 구려가 우북평, 어양, 상공, 태원을 침략했는데 유공태수, 제융이 은혜와 신으로 달래자 모두 돌아가 새에 머물렀다. 즉 49년에 고구려가 유주를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후한서보다 더 먼저 쓰인 삼국지 많이 아시죠? 진수의 삼국지, 삼국지 연의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수의 삼국지 동의전 오한편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한전에 대한 쭉 내용인데요. 그 중간 바로 똑같은 49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 오한전에 49년 기록이 있고 후한서 고구려전에 그 49년 기록이 있는데 먼저 쓰여진 거죠. 이게 먼저 쓰여진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무 25년 오한대인 학단 둥과 9천여 명이 무리를 이끌고 대궐로 와서 배활하자 그 거수는 이제 대대장급이에요. 80여 명, 즉 9천명에서 80여 명이 거수라는 거는 만 명에 100명, 그러니까 100명에 한 명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대대장급 정도가 되지 않나? 저의 추정입니다. 이 거수들을 왕으로 봉하고 세는 뭐 요새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요새 안에 거처하겠다. 요동 속국, 요서, 우북평, 어양, 광양, 상곡, 대군, 안문, 태원, 삭방군에 줄지어두고 그 종인들을 불러오게 하여 옷과 먹을 것을 대어주고 교위를 두어 이를 영화하게 하니 마침 한나라의 정비가 되어 흉노와 선비를 공격했다. 즉 오한대인 그 학단의 우리가 요령과 유주를 점령을 했다는 거죠. 한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흉노와 선비를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한서와 삼국지가 모두 맞게 되려면 가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후한서에는 오한이 안 나오고 삼국지에는 그 고구려가 삼국지 오한전에는 고구려가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맞게 가정하려면 요동태수가 오한에게 고구려를 물리쳐 달라고 했던 추측 가정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가정일 뿐이고요. 49년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9년 봄에 고구려가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침공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48년에 오한은 흉노를 같이 한나라 오한 선비에서 흉노를 이제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오한 선비는 그때 이제 순간 친했죠. 공동의 적인 흉노가 있었으니까. 오한의 학단을 여름이나 가을에, 봄에는 고구려가 침공을 했고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불러들여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오한하고 이제 친하니까 너네가 요동하고 유주 쪽을 너네가 맡고 지켜달라. 그러니까 넘겼다는 거죠. 이런 그 가정이 가능합니다. 삼국지 오한전으로 볼 때 고구려는 태원까지 정복한 게 맞다고 저는 이제 여기서 확신이 드는 거죠. 삼국지 오한전을 소설로 썼을 리가 없고 후한서 고구려전도 이제 쓴다고 썼는데 그게 약간 의심이 갔었지만 저는 삼국지 오한전을 봄으로써 후한서 고구려전에서 고구려가 태원까지 정복한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요동태수 제융이 고구려를
인의로 설득해서 돌아가게 한 건지 고구려의 국내 사정을 회관한 건지 전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구려 국내 사정을 회관한 건지 혹은 제가 지금 그 오한전과 비추어서 본 한나라가 오한에게 수비를 맡기면서 고구려와 오한은 좀 친했던 것 같아요. 동족의식도 있고 그래서 물러났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이 되는 것은 49년 봄에는 고구려가 유주를 점령을 했다가 그 후에 여름이나 가을에 오한이 거기를 맡았다. 삼국지 오한전을 이제 쭉 보게 되면은 49년 오한이 이제 흉노로부터 독립하면서 후한 말 거의 2006년 이게 그 아마 조조일 거예요. 조조에게 이 유주는 요서 유주 그리고 유주뿐 아니라 청주, 서주, 기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때는 영향을 미쳤다가 어떤 때는 또 유주도 뺏겼다가 하는 게 49년에서 206년까지 거의 그 유주를 점령을 하다시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생각나는 게 삼국지 오한전에 의거 49년부터 206년까지 유주국은 오한의 실질적인 지배나 다름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일부 요동과 낭랑은 고립이 아니냐. 한나라의 실효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일치되게 대무신왕이 32년에 낭랑군을 점령을 했습니다. 낭랑군은 32년 후 이렇다 할 역사가 없다가 1089년 요동태수 공손도에 의해 낭랑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요동태수 공손도가 낭랑도 이렇게 지배하고 그 후에 이제 그 낭랑군의 대방군을 세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낭랑의 32년부터 189년까지는 그냥 유명무실한 이런 그 지역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그 판단이죠. 마치 주나라 서주 시대에 그 주나라는 있는 등 없는 등 하고 이제 춘추 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패와 칠흥들이 사실상 그 시료 지배를 했던 그런 그 시절이죠. 서주가 식물 서주, 요즘 말로 뭐 그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식물 낭랑이 아닐까. 32년부터 189년까지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쪽에 가까운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한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후 구려왕 궁은 여기서 궁은 태조대왕입니다. 6대 태조대왕이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었고 국인들이 두려워하였다. 장성하제 용명하고 굳세 여러 번 변경을 침범했다. 화제 원년 105년 봄 다시 요동에 들어와 6개원을 약탈하자 경기태수가 이를 격파하고 거수를 참했다. 거수는 그냥 대대장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재영초 5년 111년에 궁 태조대왕이 이제 그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고 현도에 속할 것을 청했다. 이게 뭐 화친정책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자기네 위주로 쓴 거죠. 118년에 다시 예맥과 함께 형도를 약탈하고 화려성을 공격했다. 화려는 현이고 낭랑군에 속한다. 105년 태조대왕이 이 뭐 현도는 그 도망가고요. 요동을 이렇게 그 공격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수맥이 그 여기에 있었죠. 이 소수맥을 예맥이라고 본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18년에 고구려와 예맥이 또 현도를 치고 화려, 여기 낭랑군의 이 화려, 영흥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를 쳤다는 게 그 이해가 되죠. 예, 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18년 고구려는 그러니까 예맥과 함께 현도를 약탈하고 화려성을 공격했다. 이게 그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그 소수맥이 예맥이라면 또 이 후한서에서 소수맥도 분명히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뭐 예맥의 위치가 다른데여도 뭐 어떻게든 그 설명은 되지만 제가 이 후한서를 쭉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수맥이 예맥일 경우 가장 뭔가 그 내용이 그 무난한 그런 위치라 저는 여기로 그 비정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그 또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후한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의 그 판단입니다. 그리고 3년 뒤 121년 유주자사, 풍환,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책풍 등이 군사를 이끌고 세가 이제 진지 같은 데라고 했죠. 요새를 나와 고구려를 공격해라는 표현은 원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맥의 거수를 포획하거나 죽이고, 그러니까 뭐 예맥을 고구려에 일부러 봤다면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이에 태조왕이 수성을 보내, 수성이 차대왕입니다. 차대왕을 보내 2000여 명을 지휘해 요광등을 맞이하고 현도태수를 맞이하게 하고 사신을 보내 거짓 항복을 했다. 요광등이 이를 믿자 수성은 차대왕이죠. 차대왕은 허묘지를 점거해 대군을 차단하고 은밀히 군사 3천을 보내어 현도 요동을 공격해 성곽을 불태우고 2000여 명을 살상했다. 이때에 광양, 어양, 우북평 탁군 소속에서 3000여 명의 기봉을 뽑아 구원하겠는데 이미 매기는 떠난 후였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를 이제 맥으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21년 봄에 현도군과 뭐 임명하죠. 오광 어쩌고 뭐 요동태순이 뭐 그 해가지고 이 예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화가 나서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격을 하죠. 그랬더니 다시 유주에서 이제 그 군사를 몰고 왔는데 고구려군은 이미 도망간 후다. 역시 그 오한전을 이 시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안제 106년에서 125년, 그러니까 121년 이 사건과 그 해당되는 시기죠. 안제 때 이르러, 그러니까 어양 우북평 안문의 오환의 솔중왕 무하 등이 선비 흉노 등과 합쳐 대군 상국 탁군 오원을 약탈했다. 이에 대산홍 하이를 행거기 장군으로 삼아 좌우림 오영과 병사들과 변방 7군 여양영의 군사를 일으켜 도합 2만 명으로 이를 공격하니 흉노는 항복하고 선비 오환은 각각 새 밖으로 돌아갔다. 그 후 오한이 다시 점차 귀부여자 대인 6마례를 도유로 삼았다. 이걸 일단 그대로 인정을 해보면 120년 뭐 요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요. 뭐 118년, 119년, 120년 경에 오한이 흉노와 선비로 합쳐가지고 한나라를 공격을 했더니 한나라 대산홍 하이가 그거를 이렇게 물리쳐서 흉노를 항복시키고 선비와 오한을 쫓아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한은 말씀드린 대로 유주에 있었다가 이제 유주가 한나라의 그 손으로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매치업이 되는 겁니다. 이 안제 때 오한을 몰아내고 유주자사 풍한 임명하고 현도태수 요광 임명하고 요동태수 채풍을 임명하니까 얘네가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121년에 예맥을 쳤으나 고구려에게 다시 그 복수를 당했다. 이런 내용이죠. 121년 여름입니다. 고구려는 그 현도와 요동을 치고 다시 빠졌죠. 그 유주에서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여름에 다시 아예 그 이제 선비족과 함께 요수를 공격해서 관원과 백성을 죽이고 약탕했다. 채풍, 요동태수죠 등이 신창에서 반격했으나 싸우다 죽었고 경모라는 사람, 용단이라는 사람, 공손포가 채풍을 지키려다 모두 전사했다. 사망자가 100여 명이었다. 즉 121년 고구려가 요동을 그 선비와 같이 이렇게 함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121년 가을 마침내 태조왕이 마한 예맥의 수청 기병을 이끌고 현도를 포위했다. 부여왕이 아들인 위구태를 보내 2만여 명을 이끌게 했는데 주군의 병력과 힘을 앞에 이를 격파하고 500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태조왕이 이제 마한과 예맥의 그 수천 기병을 이끌고 현도까지도 이제 가을에 공격을 했는데 북쪽의 부여왕이 위구태를 보내서 고구려를 물리쳤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저는 뭐 이것도 크게 그 부인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현도군이 이렇게 그 연명을 해가는 내용입니다. 삼국지 부여전 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영원년 이건 120년입니다. 120년에 그러니까 지금 부여전이에요. 부여 위주로 쓴 전이에요. 사자 위구태를 보내요. 부여가 사자 위구태를 한나라에 보내어 궁궐에 나와서 조공을 바치게 하므로 한나라 천자가 위구태에게 인수와 금채를 하사했다라는 게 삼국지 부여전에 있죠. 즉 120년에 부여와 한나라는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21년에 요동이 박살나고 현도까지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한나라에서 부여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위구태가 현도를 구한 그 흐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121년에 한나라가 오한, 선비, 흉노를 몰아내고 여기에서 뭐 그 유주자산이, 현도태순이, 요동태순이 임명을 하고 이들이 그 예맥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고구려가 요동을 박살내고, 요동은 그 선비왕 같이 박살낸 거고, 그 다음에 가을에 그 살아난 예맥과 그리고 마한, 이 낭낭이 유명무실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한이 간 게 맞다라고 또 그대로 보자는 거죠. 마한과 예맥과 같이 고구려가 현도군을 공격했으나 위구태 참전으로 현도군 현도군만 살려낸 것 같은 그런 그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121년, 이건 그러니까 중국 측의 그 후한서의 기록과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후한서 위주로 설명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에 태조왕이 죽어 아들 수성, 차대왕이 즉위했다. 상당한 것을 틈타 출병하여 공격할 것을 상언하자 의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허락할 만하다고 여겼으나 상서 진충이 말했다. 이전에 태조왕이 사나워 요광이 쩔쩔매고 토벌하지 못하다가 그가 죽어서 공격하려는 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 조문하고 이전의 죄를 꾸짖되 용서하여 죽이지 말고 뒷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가 이를 따랐다. 그러니까 121년에 태조왕이 죽었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그 인으로서 공격하지 않았다라는데, 이거는 역시 자기 입장에서 쓰여진 거고요. 삼국사기에는 146년에 물려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1년에 그 태조왕이 죽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분은 말씀 주시고 저도 추후에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122년, 다음에 122년이죠. 수성이 한나라 포로로 돌려보내고 현도로 와서 항복했다. 조서를 내려말했다. 수성 등은 포악하게 거스림이 형용하기 어려울 지경이라 마땅히 신체를 끊어 젓갈로 만들어 백성에게 보여야 하니 운 좋게 사면을 받아 죄를 청하고 항복하였도다. 선비와 예맥이 해마다 노략질해 백성들을 쫓아내고 약탈하는 것이 수천이요 죽는 이가 수십 수백 명이, 이는 왕하의 귀의 마음에 안 들어와 이제부터 현의 관원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도록 하라. 살아있는 포로를 되돌려 보낸다면 어른 한 명에 비단 40필, 어린아이는 20필을 몸값으로 주겠노라. 이게 내용을 보면은 참 희한해요. 고구려가 항복하고 한나라에 포로를 송환하는데 비단 40필, 20필을 주겠대요. 비단 40필, 20필이 글쎄요, 이게 그 적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단 40필이라는 게 그 당시의 가치를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냥 한나라가 항복을 하고 포로 주면 전장 배상금 쪽으로 준다는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역사를 잘 모르는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성이 주가 아들 백고 8대 신대왕으로 나옵니다. 즉위했다. 그 예맥이 복종하여 동쪽 변경에 사건이 적어졌다. 132년 현도에 둔전 6부를 설치했다. 저는 이걸 고구려로 보는 거죠. 여기서 그 주체가, 이게 지금 책 자체가 동의전 고구려 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 순제 양가 원년 때 건영 2년 때 고구려가, 주어를 고구려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잘못했다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고구려가 현도군에 육부를 설치했다. 현도군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132년에 고구려가 현도군을 점령해 둔전을 설치했다는 얘기고, 질제 환제 연간에 다시 요동 서안평을 침략해 대방령을 죽이고 낭낭태수의 처자를 약탈했다. 질제 환제 연간이라는 게 지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146년으로 봅니다. 질제는 145에서 146년이었고 환제는 146년, 148년이니까 이 사이에 뭔가 텀이 있었든 어땠든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의 판단은 질환지간이라고 위에 한자로 질환지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146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146년에 요동의 서안평을 침범해 대방령을 죽이고, 이제 서안평이라는 게 바로 소수맥이에요. 소수맥. 거기를 이제 얘네가 점령해서 서안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의 그 흐름상. 어쨌든 고구려가 146년에 그 서안평을 점령하고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69년에 현도태수 경림이 이를 토벌했다는 건 서안평이죠. 서안평을 다시 현도태수 경림이 토벌하고 이제 백고 신대왕이 항복했다. 또 169년에는 한나라가 기세를 올렸다는 얘기죠. 역사란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이겼다, 한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네가 이긴 걸로 이 삼국지 동의전 여기서 끝납니다. 자기네가 이겼고 고구려 왕 백고가 항복했다라는 걸 끝나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아무튼 뭐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끝내버렸습니다. 방금 그 위에 설명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130년에 현도에 둔전을 설치했고 146년에 그 서안평과 낙랑군을 침공했고 169년에 현도태수 경림이 서안평을 다시 회복하고 신대왕이 항복하는 걸로 보이는데 168년에 그 위키백과에는 168년에 후한의 현도태수가 침공에 들어와 항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1년 차이가 나니까 뭐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68년에 한번 크게 당한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후한서는 범협이 뭐 445년에 썼다. 최대 그렇죠. 범협이 뭐 440년에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440년 경에 쓰면서 그 당시에 이 범협의 시절에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었거든요. 여기 옥이네요. 여기 장수왕. 예, 20대 장수왕. 즉 범협은 광개토 대왕 때 태어나서 장수왕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후한서는 장수왕 때 쓰여진 걸로 지금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장수왕 그리고 문자명왕까지 고구려 영토가 굉장히 넓고 그 가장 전성기였는데 그냥 그 169년 현도태수가 그 신대왕의 항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냈어요. 자기 위주로 쓰고 좀 성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으로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9년 모본왕이 이 유주를 점령을 했는데 뭐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오한이 점령을 했습니다. 105년 태조왕 때 요동군을 공격을 했고요. 소수맥, 이제 예맥이라고 나오는데 예맥과 더불어서 현도와 낙랑군의 화려를 공격을 했습니다. 121년에 중국이 이때 또 그 힘을 바짝 내서 요동군이 121년 봄에 예맥을 치니까 고구려가 요동군과 현도군을 박살내고 잠깐 복귀했다가 선비를 불러서 요동군을 완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맥을 구한 거죠. 예맥을 구해서 예맥과 그리고 또 마한과 동맹을 맺어서 현도군까지 공격을 했는데 이때 한나라와 친교가 있었던 부여의 위구태가 구원을 하게 됩니다. 132년 고구려는 또 현도군을 점령해서 둔전을 설치를 하고요. 146년에는 또 현도군이 힘을 내서 서안평을 공격을 하는데 고구려가 다시 서안평을 되찾습니다. 169년에 현도태수 경림이 서안평을 공격하지만 이때까지 해서 끝난 거죠. 하지만 311년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고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고구려 때까지는 요동 지역의 서안평이 고구려 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재미가 없고 저도 그래요.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제 현도군 한번 보면은 BC 75년에 이제 고구려가 현도를 몰아내고 106년에 또 고구려가 또 쳐가지고 또 2차 도망가고 도망간 거죠. 현도군이 도망가고 그런 걸 빼더라도 118년에 현도군 공략, 121년에 현도군 공략, 132년에 현도군 공략,
314년에 현도군 공략, 404년에 현도군 점령. 즉 한 5번이나 계속 공격한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5번이나 공격했다는 그 의미 자체는 현도군은 4번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물론 뭐 이제 바로 위구태가 이렇게 해서 그 살아난 사례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현도군을 공략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만 계속 열거하면은 말이 안 돼요. 왜 118년에 현도군 공략하고 뭐 121년에 현도군 공략하고 132년에 현도군, 314년에 또 하고 404년에 점령, 이게 뭐 현도군은 뭐 그 고무줄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중간중간에 현도군이 살아나고 한나라가 현도군을 차지하고 현도군이 그 서한평까지 공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한평도 방금 말씀드렸죠. 이 소수맥 지역이었던 것을 146년 태조 대왕이 서한평을 공략했어요. 그럼 그 서한평은 한나라 땅이었다는 거, 이 전에 한나라 그 121년에 살아나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169년에 현도태수 경림이 서한평을 공략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한나라로 넘어갔기 때문에 311년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했다라는 게 역사의 흐름상에서 맞죠. 그냥 146년에 태조왕 서한평 공략, 311년에 미천왕 서한평 공략, 저는 이게 뭐냐는 거죠. 태조왕 때 점령을 왜 또 공격합니까? 169년에 현도에 의해서 서한평이 뺏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미천왕 서한평 점령을 얘기해야 말이 되지, 이 서한평 그 공략당하는 쏙 빼고 이 태조왕과 미천왕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역사를 볼 때 더 지루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루한데, 우리나라 역사를 위주로 배워야 된다는 건 당연한,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뭐 아프리카 왕 누가 어쩌고저쩌고, 뭐 잉카 제국의 왕 뭐 그것도 뭐 재미삼아 배울, 관심 있는 사람 배울 수 있지만 태조왕 미천왕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그냥 그 우리나라가 이긴 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방, 역사의 흐름, 지고 이김, 뺏고 뺏김을 이해를 해야 그게 역사지, 그냥 우리나라 이긴 것만 쭈르륵 열거하면은 이거는 뭐 이해도 안 되고 또 지루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98년, 445년에 살은 범엽이 25년에서 220년 사이의 역사를 쓴 책입니다. 고구려는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다른 그 책들에서는 또 220년까지 나와 있죠. 후한 멸망까지. 예, 그 내용에서 제가 이제 뽑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그 왜곡하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뽑은 겁니다. 그건 언제고 이제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무제가 조선을 보려고 고구려를 현으로 삼아 현도에 속하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고, 본래 손오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차 매약해서 그 뒤에 게르부가 이를 대신했다. 이런 문구와, 그리고 왕 처음 나오는 게 대무신왕, 유리왕 안 나와요. 태조왕부터 나옵니다. 궁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이 게르부라고 이 흐름 속에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BC 107년 이전에 고구려가 고조선의 일부였고, BC 75년 현도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저는 손오부로 생각돼요. 이 고구려의 손오부에 해당되는 졸본 지역에 해씨 주몽이 손오부 족장이었다가, 손오부 그 짱이었다가, 그 아들 유리명왕 때 왕자 무율의 활약에 의해서 게르부 쪽을 점령을 해서 고구려를 이제 그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유리명왕이 고구려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 발전을 하게 됩니다. 14년에 이렇게 그 유리왕이 전체 고구려 왕으로, 손오부 쪽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했다라는 게 저의 그 주장입니다. 이후 태조왕 때 게르부 고씨가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후한서에서 첫 나오는 고려 왕이 궁입니다. 그리고 이 후한서에서는 본래 손오부에서 왕이 나와서 점차 매약해서 그의 게르부가 이를 대신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서 처음 나온 왕이 궁이에요. 태조왕이에요. 그래서 궁은 게르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의 추정일 뿐이며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이 가설이 만약에 맞다면은 많이들 알고 있는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의 가계의 의문, 뭐 형제냐 왕이냐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후한서에서는 이때 죽었다고 했는데 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이때 죽었다고 했냐, 이런 많은 의문점들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능력이 되면은 그걸 좀 더 연구를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오한 선비전, 지금 여기서 나왔던 오한 선비전을 한번 정리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태조왕의 계루부냐 혹은 오한 선비전이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